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50억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특검 추천을 사실상 민주당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논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을 이 대표가 추천하는 꼴이다. 셀프 특검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정의당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전해드립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낙연을 제명하라 라는 청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중심이 돼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에 맞불로 이재명을 출당시켜라라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그와 반면 이 개딸들은 수박 7적이라는 포스터도 만들었는데 그 수박에 문 대통령도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해법. 오늘 동아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고육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 징용 피고 기업 한일미래기금 참여하는 방향으로 일본과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먼저 오늘 해법을 발표합니다. 우리 기업이 먼저 이 기금에 일정 정도 기금을 내고 일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동참케 하는 방향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청년기금안을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일단은 먼저 그 기금을 낼 방침입니다. 일본에서도 미쓰비시 기업 등이 이 기금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대급. 오늘 한국일보가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역대급 어떤 기사일까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투표율이요. 역대급입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모바일 투표율 이틀 만에 47.51%. ARS 전화까지 더하면 투표율이 60%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참여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김기현 후보는 빨리 분란 끝내라는 뜻이다. 안철수 후보는 분노의 표출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술. 오늘 경향신문 8면 기사 함께 보시죠. 인천 현대시장의 4분의 1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꽤 규모 있는 유래 깊은 시장, 전통시장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40대 남성이 술 취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점포 205곳 중 55곳이 불에 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음주 방화 사건입니다.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 방법도 시급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비상. 오늘 조선일보 8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비상입니다.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공보위 1290명이 전역했는데 신청한 사람은 1123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없는 보건소도 있다는 겁니다. 순환 근무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의대에 진학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 것, 그리고 시골에서 힘들게 공보위 3년 하느니 18개월 짧은 군 갔다 오겠다라는 의사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남녀 비율 따지고 3년이냐 아니냐 월급 따지기 전에 이 의사 지원생들의 퍼블릭 마인드, 이 퍼블릭 마인드가 우선돼야 하는 문제 아닐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비대위원 역임한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재선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낙연을 제명하라, 이재명을 제명하라. 민주당 내에 내분 양상이 치열합니다. 수박 칠적 포스터도 등장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급기야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격화하는 야당 내홍입니다. 먼저 이낙연을 제명하라라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이 집단 청원에 맞불 성격의 청원이 나왔습니다. 개딸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 6만 9천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3일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그러자 맞불 성격으로 이런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라, 출당하라, 제명시켜라 라는 청원글이 등장한 겁니다.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의 가치와 정의를 훼손시켰다.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입니다. 3천 명 이상이 현재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동의가 초기에 나온 상태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당원들 사이에 무슨 세대결 같은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김수경 교수님 좀 취재를 부탁드렸는데 이재명 대표 출당 청원은 뭐예요? 언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그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의 청원이 올라왔죠. 거의 7만 명 가까이가 이제 그 동의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야말로 사퇴해라.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개딸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사실 개딸의 비중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고 봅니다. 마치 개딸이 민주당의 모든 현안들을 지금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태를 굉장히 관망하고 있고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제명해라라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까지 빗발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수로 사람을 제명해라 마라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사퇴해라 이렇게 당을 어렵게 만들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당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내려오십시오라는 청원이 급기야 등장하게 된 거죠. 보니까 청원 글 내용에 민주당은 개딸 소수당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딸들이 물론 강성 지지층이라서 워낙에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자기가 전화 돌리고 좌표 찍고 그럼으로써 어떤 국회의원들이 가결인지 부결인지 직접 그 결과를 개딸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을 때 개딸들이 얼마나 자기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겠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뭉치니까 국회의원들이 벌벌 긴다라는 그런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민주당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지해왔던 사람들도 다수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개딸들이 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지켜보다가 이제는 정말 이러다가 민주당 자체가 붕괴하겠다라는 위협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재명 대표야말로 당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게 만들고 위기에 처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내려와라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고 말고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려고 하냐 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여론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는 모양새 자체가 개딸들에게 완전히 휘둘리다 보니까 이러한 맞청원까지 등장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내분 양상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 내분 분위기는 현역 의원들 사이에도 감지가 됩니다. 이른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한테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불만 사항도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수박 처단 칠적 포스터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 수박 칠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이 돼서 논란입니다. 수박 칠적 처단하라. 수박은 그러니까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그러니까 민주당인 척하면서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다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조롱과 비난의 뜻이 담긴 용어입니다. 주로 이제 개딸들이 많이 사용하죠. 수박 7적, 전화로 처단한 7적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시에 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워싱턴 DC, 윤영찬 의원, 김종민 의원, 이상민 의원,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이렇게 7명을 수박 7적으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내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팔아넘겼다.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첩자들을 처단하자. 뭐 이런 굉장히 섬뜩한 포스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니 이낙연 전 대표까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왜 그런지는 이해는 가는데 왜냐하면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제기한 인물이 이낙연 당시 후보여서 그렇다 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들어간 거예요? 수박 7적에? 이 정도면은 뭐 막가자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전에 쓴 건데 그거. 그 그러니까 표현. 수박 7적이란 말은 뭘 생각나게 하냐면 을사오적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반역자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수박 7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전제가 되냐.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형사적인 그러한 문제점이 전혀 없는데 아무런 범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희생양 같이 만들었다. 누가 수박 7적이.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당 자체가 문제가 될 그 궁지로 몰아넣었고 또 개인적인 비리 또 해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기소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조직이든지요 외부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보다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아랫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딸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직이 문제가 되는 거는 민주당의 리더십한테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최고 리더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 하는 걸 쭉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관심은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민주당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어 보이지가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관심은 오로지 본인의 생존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내분 상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헬게이트는요. 지금 요만큼 열린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기소되고 수사받고 하면 훨씬 더 큰 문이 열릴 텐데 그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가 답답한 생각까지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수박 7적, 전재수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들어간 것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일단은 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가장 냉정하게 이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싸움을 더 큰 싸움으로 몰아가고 또는 갈등과 분열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와 그러한 정치적 발언들은 굉장히 자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두세 마디 할 말을 한 마디로 좀 줄이고 말수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 톤 다운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큰 싸움을 만들고 더 큰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톤 다운 시키고 말수 줄여가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제하라. 저는 그러한 지혜가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들어갔을까요? 근데 이걸 만든 분들은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포스트가 돌아다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이제 저도 수박으로 들어가 있는 포스터가 있어요. 전재수가 수박으로 들어갔다? 들어가 있는 포스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던데. 박용진은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이 7적에는 없네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던데,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근거는 무엇인지, 팩트는 확인이 된 것인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낙인 찍어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들은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 유통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예. 톤 다운시키고 조금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네. 저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갈등을 부추기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도 서로를 향한 비난, 특히 개딸들이 이낙연 전 대표나 수박 7적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비난을 하자 이재명 대표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교수는 한마디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부를 향한 공격, 비난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은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라고 거듭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교수는요, 이게 다 이재명 대표가 부추긴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제 와서 말리는 척 해봐야 군중은 자기 동력을 갖고 있어서 불이 붙으면 통제가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진정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 있죠.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예, 그러니까 아마 개딸들의 어떤 이런 아주 극렬한 행동보다는 일종의 비명계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서운한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도권의 한 비명계 초선 위원이 예. 한 언론사를 통해서 표결하던 날이나 또는 뭐 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있는 날, 또 다른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두둔하는 말이 나올 때도 이 대표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데 제가 주말에 행사 갔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7적은 아닌데 그 더 큰 다른 버전의 수박 버전에는 명단이 올랐더라고요. 14적 안에 들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어쩌다가 수박이 되셨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대선 때 잘 뭐 캠프에서 활동을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펄쩍 뛰시더라고요. 예. 자기가 대선 때 무슨 직함도 있었고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잘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좀 난감한 표정. 한편에서는 약간의 섭섭한 표정도 좀 묻어났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이 확산되자 이제 비명계 쪽에서도 특히 원외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 제명에 대한 맞불을 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전쟁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이제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제명 청원이 요 6만 9천, 7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 되는데요. 그 입장 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 개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제 또는 강한 메시지를 낸다면, 그래서 이낙연 전 의원의 제명이 적합하지 않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메시지를 낸다면 한 번 정도 진정될 것 같은데 여기에 답하는 것에 형식적인 답변이나 진심이 어린 어떤 메시지가 없다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친명과 비명계 간, 또 이낙연 대표 사태와 이재명 대표의 사태를 둘러싼 전쟁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특검법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따지고 봤더니 사실상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른바 셀프 특검 추천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천 법안 단독 발의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선택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밖에 없다. 그러면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2명 추천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다 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에 또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별거 아닌 걸로 시비를 건다, 쪼잔하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해라. 특검에 동의도 안 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쪼잔하고 억지스럽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특검 추천을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볼 텐데 전재수 의원님, 예. 이 너무 속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만 추천할 수 있잖아요. 특검 이렇게 되면. 이거 한동훈 장관이 자기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법인격과 구체적인 개인을 혼동을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혹세무민하는 거죠. 어떻게 이재명 대표 개인이 합니까? 예. 민주당이라고 하는 교섭단체라고 하는 예. 법인격이 아,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고르는 거 아니다. 그러면 민주당만 추천하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국민의힘이 아닌 이제 교섭단체.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돼야 교섭단체 구성을 하고 네. 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교섭단체 2개밖에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닌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라고 그러면은 민주당 하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역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BBK 특검 같은 경우는 예.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은 정당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안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는 예를 들면은 드루킹 특검 때는 예. 민주당이 그 특별검사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쪽에서 발의하는 쪽의 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을 해왔습니다. 교섭단체가 그때도 다 하나뿐이었나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관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교섭단체로서 하나의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의 어떤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에서 의석수가 18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169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 더더구나 법인격이 아닌 구체적인 개인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특별검사를 추천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저는 말을 가지고 좀 장난을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뻔히 아는 내용인데 하나 지금 잘못 얘기하신 게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때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때 20대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30석이 넘게끔 국민의당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 국민의당이 그때 있었다. 예, 그때 교섭단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그렇게 약간 헷갈려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특검법을 발의할 때 발의자는 이 특별검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안에다 구체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민주당밖에 없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이 특별검사를 지정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 법안에서 그 교섭단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과 무소속당과 협의한다라고 법에다 한 줄 넣었으면 되는 문제인데 왜 안 넣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라면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만 어긋나는 말을 하면 수박이니 해가지고 다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객관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이 의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수사입니다. 무슨 우리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 쇼핑을 할 때 의사를 선정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 지금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 대변인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50억 클럽에 국민의힘 관계자가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요? 아니 누가 다 국민의당 당원입니까? 곽상도 의원 한 사람 정도이고요. 또 하나 이 50억 클럽은 돈을 받은 사람도 문제겠지만 돈을 준 사람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 돈을 그 돈을 50억씩이나 줬겠습니까? 그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것이 연관돼 있고 대장동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핵심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뻔한 상식선에서도 알 수 있는 문제를 갖고 비비큐 와서 이상한 특검법 만들어 놓고 이것을 주장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BBK 때는 국민의힘이 이제 특별검사를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무슨 뭐 그 아기를 가지고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는데 마치 없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BBK 때는 국민의힘이 특별검사를 추천하지 않았고 드루킹 때는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교섭단체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교섭단체가 어떤 통로가 되지 않으면 이 특검 법안의 발의라든지 또는 통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개인 이재명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그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프 추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서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추천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재명 방탄의 최종 병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해괴망측한 발상, 양금희 대변인, 방탄도 모자라 수사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오렴차고 뻔뻔한 꼼수가 숨어있는 특검법이다라고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홍구 원내대표의 반박은 앞서 쪼잔하다라는 그 반박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당 지지도도 나왔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양당의 정당 지지도는 어떨까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이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9, 국민의힘은 39.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여론조사에서도 30% 미만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요,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신기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왜 이런 지지율 격차가 나온다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특별히 이쁨 받을 만큼 뭘 잘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전당대회 지금 앞두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잡음들이 있었고 국민들 보시기에 민망한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지금 너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뭐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50억 클럽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재판 거래 의혹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만이 추천하는 후보를 특검으로 올리는 게 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다수당이라는 어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횡포를 부리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누적돼서 이렇게 지지율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에는 국민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국민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오염되는 거고 정의당이 잘못하면 정의를 훼손하는 건데 지금 저는 좀 쓴소리를 드리면 민주주의가 민주당 만나서 고생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다수당일 때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수당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좋은 현안과 정책들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소수의 의견들을 잘 들어가면서 중지를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방탄들 이런 행위들이 너무 많았죠. 이 50억 클럽 특검 민주당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도 사실 거기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지지율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칠적의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간 이유는 제 생각에는 뭐 윤석열이란 인물을 검찰총장으로까지 키워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미애 장관이 거의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밀어줬고 이래서 이제 그 결과 지금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의 개딸들의 강성 지지층들의 행태에 대해서 양념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게 돌아온 거예요. 본인에게. 이게 지금 다 쌓이고 쌓여서 업보가 되어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매우 고전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해서 엄정한 수사를 책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 추가 입장을 냈다는 입장도 함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추이 갤럽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격주에 한 번씩 이 같은 재판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본격화된 이재명 재판.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을 오고 가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압박이 전혀 물건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문기 차장. 김만배를 모른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강변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을까 궁금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아마 상가집에서 한 몇 년 전에 하나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눈인사를 한번 한 것 같고, 서로 뭐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친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는 왜 이건 조사를 안 하느냐라는 건데, 김만배를 모른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 특징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공직선거법 250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 그냥 발라내고 세 마디로 요약을 갖다가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당선될 목적으로. 두 번째, 방송에 나가서. 세 번째,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제일 중요한 개념이 허위사실이거든요. 허위사실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더니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허위사실이다. 그런데 뭐 일반적인 거짓말하고 틀리게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그러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허위사실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의견이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컨대 제가 옆에 계신 이제 전재수 의원님을 갖다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다 모른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냐 아니냐 그 문제인 거고, 그런데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재수 의원님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친분이 있다, 친하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뭐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랑은 별로 안 친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친하다 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고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그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모른 척 하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재판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만배 발언을 문제 제기한 이유는 뭘까요, 전재수 의원님? 글쎄 이게 우리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은 뭐 잘 모릅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정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선거법입니다. 이게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당선되더라도 금방 이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역구에서도
어떤 정치적 행위라든지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할 때는 항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질의 회신을 해가지고 문건으로 문서로 다 받고 난 뒤에 어떤 정치적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선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이 대개의 경우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한 한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법률가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예. 그런 분야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억의 영역을 선거법이라는 잣대로 기준과 잣대로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과도한 국가 형사권 또 기소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의 뇌를 압수수색해라 라는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 기억의 영역입니다. 예. 좀 유머러스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거법은 기억의 영역에 관한 한은 선거법으로 재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영역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소 권한을 검찰이 남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김연아 의원님, 검찰이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기억의 여부가 아니라 같이 한 조가 돼서 골프도 치고 특히 이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김문기 씨가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모른다고 발뺌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시죠? 저는 기억의 영역이라는 정말 해괴한 이 단어를 갖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반대로 백현동 사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용도 변경을 협박으로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토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럼 그건 뭡니까? 느낌의 영역입니까? 이건 재판입니다. 기억의 영역, 느낌의 영역 이렇게 추상된 단어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그거를 반증할 만한 증거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자꾸만 기억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같이 골프 치고 문서를 무수히 받고 보고받고 거기다 사인을 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 시절부터도 연관이 있었을 거라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었을 거라고 주변에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기억의 영역이라고 하실 게 아닌 것 같고요. 느낌의 영역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느낌의 영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김문기를 모른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핵심 실무자였고 제가 수차례 통화했던 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얘기해야 하나?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다.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할 수도 있고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 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3일 첫 재판 과정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엔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럼 이 대표가 조금 진실을 호소하기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말을 자꾸 언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좀 이제 법률적인 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쟁 말고 정치적인 논쟁은 좀 헷갈리거든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부가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할 텐데 사실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을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여러 번 봐도 모를 수 있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도 모른다라고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서 무언가 의도적인 발뺌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형사 처벌받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차이점은 뭐냐면 고의거든요. 민사적인 거는 고의가 없어도 책임을 지는데 형사적인 거는 거의 90% 이상의 범죄가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고의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 난 그럴 생각 없었어. 내가 사람을 갖다 죽였어도 아, 나 그 사람 죽일 생각 없었어. 그냥 잘못해서 우연히 죽었을 뿐이야. 그럼 살인죄가 아니고 과실치사죄가 된다고요. 그런데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갖다 하느냐? 판사가 외부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 혐의자, 피고인의 그 고의를 추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강변을 갖다가 해도 여러 사진, 동영상, 뭐 그다음에 증언, 특히 이제 유동규 같은 사람의 그러한 증언을 통해 가지고 딱 보면 아, 그거는 이제 고의가 그 내가 알았다 몰랐다 그것은 저 이재명 대표의 그 부인에 불과하고 판사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몰랐을 수가 없었네라고 하면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30년 넘게 변호사를 갖다가 하셨던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또 강변을 한다. 저는 이것도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김문기 씨한테 굉장히 미안할 거예요. 왜 미안하느냐?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딸에게 그 보내는 동영상.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선 딸이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걸 보고 아, 김문기 씨가 되게 착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 느낌을 갖다 받았어요. 그런데 김문기가 언제 성남 도계공에 입사를 갖다 하느냐? 2013년 11월 달이거든요. 성남 도계공이 언제 설립됐냐면 9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9월 달에 설립돼서 그 다음 달에 영입이 되는데 누가 영입을 했겠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영입을 갖다가 했다고요. 그런데 유동규가 김문기 씨보다 몇 살 아래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급이 높고 자기 마음 안 든다고 그 초과이익 환수조항 그거 계속 우긴다고 김문기를 유동규가 따귀를 때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갖다가 알았을 때 유동규 씨가 아,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건설사에 있었으면 됐는데 괜히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따귀까지 맞았는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가 했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난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또 크리스마스 그 즈음 해가지고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때 이제 사전에 녹화됐다라고 하지만 뭐 춤까지 추고 발인 날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유동규 입장에서는 진짜로 김문기 씨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김문기 씨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미안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저희 채널A가 이재명 대표와 인터뷰를 했던 조금 전 들으셨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그 발언을 법정에서 틀었다고 합니다. 채널A의 지난 12월 이재명 대표와의 인터뷰 발언을 튼 건데 전재수 의원님, 그때 제가 이재명 대표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인터뷰한 대목이 검찰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법정에서 이제 튼 거고 검찰의 시각은 같이 골프도 치고 업무 보고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저와의 인터뷰, 채널A의 인터뷰에서 모른다고 한 이유는 대장동과의 어떤 관계, 모른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질문을 막기 위함에 있었다라고 검찰은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또 반론한 걸로 전해지는데 예. 생방송 중에 토론회처럼 인터뷰였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생방송 중에 어떤 즉흥성, 지난 2018년 때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던 네. 것, 저희와의 지난번 생방송 인터뷰도 그것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일각 전해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영역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선거법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와 구체적인 정치적 발언이 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제 선거 당락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법 재판이 좀 흘러가거든요. 대개 선거법 재판이 이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것이 그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이게
중요한 이제 설사 거짓말을 했다순 치더라도 이것이 과연 저 과한 중한 이제 법원 판결을 받을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기억의 영역은 다른 뭐 형사법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거법에 있어서는 그 이재명 당대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 봐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을 봐도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에 관한 영역을 가지고서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한다거나 또는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재단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가장 크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됐고 또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측에게 모두 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생방송 인터뷰 도중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법원에서까지 이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자, 그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그럼 성남 시민은 아시느냐라는 반문을 던졌죠.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합니다. 31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유동규 첫 증인 출석 예정.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했죠. 그때 김문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 대표가 골프 한 조였다라고 해요. 김문기와의 관계 증명이 예상됩니다. 김수경 교수님, 유동규 전 본부장 조금 전 인터뷰 봤는데 굉장히 좀 약간 화가 난 듯한 그런 거예요. 성남 시민은 아시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굉장히 경황돼 있죠. 그리고 유동규 씨가 그 방금 전에 보신 VCR에서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 굉장히 나쁜 버릇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놓는 여러 가지 해명들이 굉장히 말장난 같은 경우가 많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설명하게 만드는 그러한 멘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씨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데 31일에 이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데 좀 전에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김문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증명을 할 것이다. 지난해가 아니라 이제 지지난해 인터뷰였죠. 예. 네네. 근데 그 관계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방금 아이를 낳았어요. 신생아죠. 만난 지 1시간밖에 안 된 신생아예요. 그럼 얘를 제가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당연히 알죠. 하지만 1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계성이에요. 이 사람을 얼마나 몇 번 봤는지, 오래 봤는지, 자주 봤는지보다 이 사람이 내 배에서 나온 아기라면 1시간 됐어도 내 아이인 거고 아는 사람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마 법원에서도 김문기 씨와의 관계성에 주목을 할 겁니다. 보시면 이전에도 이제 취재에서 나왔지만 호주 출장을 갈 때도 원래 출장자 명단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불편해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김문기 씨가 잘 아니까 김문기 씨로 바꿔라라는 얘기도 있었죠. 김문기 씨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족을 회유한 정황도 있었죠.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호주 출장을 갔다 오자마자 김문기 씨가 그 실무를 담당하게 담당자가 바뀌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직보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은 내가 여러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아냐, 산하기관의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아냐, 자주 봐야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이런 말장난보다는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시장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장기 기억 장치에 뇌 속에 김문기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여러 가지 정황들, 상황들, 있었던 일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해도 이건 알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면 유죄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모른다고만 하면 다 받아들여지면 지금 유죄를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범죄인들은 다 자기는 모른다고 해요. 모르는 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보고 당신이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이건 거짓말이야라고 유죄를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주관적으로 아냐 모르냐 이재명 대표의 뇌 속에 장기 기억 장치 속에 김문기가 있냐 없냐로 법원이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같이 추천도 하고 골프도 쳤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고 충분히 격앙된 입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유동규가 안다고 내가 꼭 아는 건 아니다라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하는 새로운 증거가 어떤 것인지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는 여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쌍방울 부회장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는 걸 봤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지난 3일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이에요. 법정에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태영 변호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전화기를 통해 김성태,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는 것을 봤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 쌍방울 관계자들과 북한 측 인사들 저녁 술자리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통화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가 잘못해서 내 돈 들어갔다 뭐야 이거 라고 굉장히 좀 불만 섞인 발언을 했다라는 진술도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수사는 중단돼야 됩니다. 증언한 사람을 다시 검찰청으로 불러서 그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받았을 때는 조사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안부수라든지 방영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질 조사를 했는데 법정 증언과 다른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위증 문제가 됩니다. 당장 중단돼야 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의 통화를 연결해줬다라는 것 관련한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4번이나 5번이라는 보도도 봤는데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통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수사는 중단돼야 된다, 재판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이건 어떤 부분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전 잘 모르겠고요. 왜 수사가 왜 중단돼야 되는지 모르겠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가 계속 돼야죠. 더군다나 지금 제가 저것만 봐가지고는 제 수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팔로우업을 하지 못하겠는데 아마 이제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을 했던 사람이 예컨대 방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 수사할 때는 이전과 다른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위증을 한 사람은 위증에 따라서 또 처벌을 갖다가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 수사할 때 내용이 진실인지 아니면 법정에서의 그 증언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를 언제 마칠 것인지 그거는 수사기관의 재량이에요. 그 의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진료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뭐 수술을 할 것인지 뭐 약으로 끝낼 것인지 그건 의사의 그 재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월권적인 이야기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가 되고 정황이 일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의 잘못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다음에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변호인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피고인한테 불이익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형량도 높아지고 좀 그렇게 정확하게 어드바이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투표율이요. 지금까지 이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역설적이게도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판이 언론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만큼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치솟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시그널일까요?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RS가 이제는 돕니다. 모바일 투표는 끝났고 ARS 전화까지 투표까지 합계가 되면 투표율은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흥행 대박이다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동상이몽이에요. 일단은 투표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47.51%로 기록이 됐어요. 역대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황교안 대표 때는 25.4%. 진짜 낮았네요, 그때. 진짜 관심이 없었네요, 그때. 2021년 이준석 당시 대표 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흥행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45.36이에요. 이거 최종 투표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최종이 아니라 중간 집계인데도
투표율이 47.51. 이준석 때보다 무려 47.51%로 더 높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ARS 투표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ARS 투표까지 반영되면 60%를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역대 최고 흥행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거 왜 이렇게 흥행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흥행하네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투표율 숫자만 갖고 볼 게 아니라 이제 모수를 봐야 되는데 2021년은 저희 책임당원 수가 32만 명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83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수도 커졌는데 투표율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좀 투표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 문자 투표가 이제 일종의 전자 투표라고 하죠. 이거를 토요일을 했었는데요. 네. 지역에서 정말 많은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가 오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종일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시간이 5시까지인데 5시 이후에 문의가 와서 저희가 그 다음날 또 안내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전자투표에서 정말 많은 투표를 했던 건 오히려 젊은 층보다 나이 드신 층에서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당원 100%의 어떤 그 의견이 반영되는 이 전당대회가 굉장히 거의 전무후무하게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60%까지 넘는 것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자투표에 대응하지 않다가 전화로 ARS로 대답했던 계층들이 대거 전자투표로 들어오면서 전자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역대 최고예요? 그렇죠. 역대 최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보통 보수정당에서는 이렇게 당원들의 당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참여가 굉장히 느슨했었고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 책임당원 100%의 어떤 전당대회가 일부 비판도 있지만 이 책임당원들에 대한 소속감 또 어떤 정당의 큰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참여를 하는 참여민주주의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보수정당의 역사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김연아 의원님께서 이제 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면 위주로 논평을 해주셨는데 김수영 교수님 사실 나오신 후보들을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을 줄 예상 못했던 이유가 뭐 엄청난 참신한 인물이 나온 게 아니라 4명 모두 다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 사실은 다 좋게 말하면 친숙한 분들이고 좀 안 좋게 말하자면 기대감이 좀 낮을 수도 있는 인물이라 투표율이 뭐 그렇게 높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대신 싸움은 치열했어요. 많이 싸워서 높은 건가요? 싸움이 치열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높은 지지율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냐를 다 각자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보기에 어쨌든 뭐 대통령에 더 신임 가는 후보를 밀어주자라는 세를 확 밀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일부러 더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뭐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 측에서는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확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진짜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군요. 근데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투표를 했을 거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당대표가 될 때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개혁을 원하는 당원들의 지지 때문에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르다. 비록 뭐 윤핵관에 대한 불만들을 당원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개혁에 더 힘을 실어주는 투표를 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윤이 곧 친 이준석은 아니거든요. 윤핵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표가 그대로 다 이준석에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지지세가 박스권에 갇혔었거든요. 그래서 요 투표율이 높은 것 진짜 각자 다 해석하고 있는데 정말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왜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왔을까? 미스테리입니다. 각 후보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전인수격,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저 김기현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을 안정적으로
확고한 리더십 위에 세워놓을 사람 바로 김건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그래야 당이 안정성의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우리 당원들이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투표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속마음이 모인 집단 지성이 투표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절박한 목표는 총선 승리다. 이 일에 가장 적임자를 뽑아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당대표는 3월 8일이 아니라 12일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천하람 태풍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젊은 세대 그리고 지금까지 윤핵관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이렇게 정말 가짜 주인 행세할 때 화가 났던 분들이 심판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김기현 후보의 그 부동산 비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또 김 후보가 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핫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 얘기 괜히 들었습니다. 더 헷갈리네요. 각자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속내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기상 맞죠.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김기현 후보는 앞서고 있는 후보만큼 결집을 했다. 더 이상 김기현으로 안정 속의 개혁을 원한다라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고 안철수 후보는 나를 선택하는 당원들의 바람이다.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들 꼴보기 싫어서 이른바 나한테 투표를 한 거다라고 각자 해석을 했고 황교안 후보는 내가 김기현 후보 땅 문제 건드려서 사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 높은 투표율 당원들이 누구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후보 4분 아닙니까? 예. 4분 중에 안철수 후보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당히 우측 진영에 계신 분들 이제 결집력이 있거든요. 결집하고. 예, 이분들을 확 다 이제 황교안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마케팅 등등 해가지고 천하용인이라 그래서 이제 그룹핑을 해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상당히 결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계도 결집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53개 지구당위원회에서 그 조직적으로 이제 이게 말하자면 표박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기현 후보는 조직 동원이 아마 최대치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직이 또 결집했고. 조직 동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내 별다른 이게 지분이나 확실한 이제 자신의 영역이 없어서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각 후보들이 말하자면 총력 말하자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투표율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렇군요. 저는 한국의 어떤 정당 발전사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국민의힘이라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당원들이 정당의 선거에 이제 많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상당히 좀 정확한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선거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다, 불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은 안 했지만 듣는 분들이 각자 좀 판단하는 근거는 충분히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전체 투표율이 올라간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유불리한지는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ARS 투표가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이 될 건데 이게 최종적으로 투표가 집계됐을 때 전체 투표율이 얼마인지를 보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셨다가 판단해 보시는 거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틀 나가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이 추격자의 입장입니다. 여론조사상 이 추격자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이 전당대회를 개입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의혹 제기인데요.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관계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라며 안철수 후보가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채팅방 참가자, 처음엔 국정운영 사안에 대한 설명, 언젠가부터 특정 후보 지지, 이 방에는 국민의힘 당원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팅방 캡처까지 돌아다니는데요.
자, 뭐 A 행정관이 B 행정관을 초대, B 행정관이 유포자 A, 유포자 B를 초대받은 유포자 A, B가 안철수 비방 김기현 홍보물을 배포하는 시기다라고 안철수 후보 측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안 후보 캠프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공무원들인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김기현 후보 홍보와 저에 대한 비방의 선거운동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인물들이 바로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입니다. 대통령실이 명백히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실은 대답해야 됩니다. 낮에는 대통령을 지킨다고 말하고 밤에는 김기현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연아 의원님 당에 계시니까 안의 분위기를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추격자 입장에서 계속 약간 좀 칭얼칭얼대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톡방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톡방이 있지만 톡방에서 보면 반대로 또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막 분위기를 올리고 다른 후보들을 비방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느 쪽의 방향으로만 좀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저 문제 제기가 조금 더 일렀더라면 그리고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좀 대책을 만들 수 있을 때 했었더라면 좋을까 싶은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고 이미 문자투표도 끝낸 상황이라서 글쎄요, 뭐 지금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난감합니다만 지금 하여튼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저희 주말에 그 이상한 문자들이 막 올라와서 저희도 막 신고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당협에서 보낸 문자가 아닌데 꼭 당협을 사칭하는 문자들이 막 돌고 있고 이 번호가 어디서 유출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혼전한 그런 현상이 혼탁한 선거 양상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저는 인정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내 경선도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저런 행동 같은 것들이 선거운동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걸 떠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게 뭐 공정 상식 그다음에 제대로 된 법을 갖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트렌드마크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내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지지를 갖다가 받았는데 그런 거 작은 것부터 그다음에 당내 그런 것부터 잘 지키는 그다음에 준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전당대회 뜨거운 열기 속에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설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전당대회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분들인데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엄석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의 엄석대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설전의 단초였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엄석대가 무너질 때 가장 잔인하게 선생님에게 엄석대에 대한 고발을 아끼지 않았던 학생들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엄석대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 얘기를 끄집어 나온 걸까요? 홍준표 시장이 이에 대해서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문열 선생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어찌 우리랑 대통령을 무렵에 엄석대에 비유하나? 라고 홍준표 시장이 페북에 또 이런 투겠죠? 말을 한다면 비판을 한 겁니다. 저는 책 이야기만 했는데 홍 시장은 누군가 연상. 에이, 책 이야기만 했으면 그렇게 국민의힘의 엄석대가 누구냐라고 기자회견 했겠습니까? 홍 시장에게서는 체육부장 떠오른다. 라고 또 홍준표 시장을 비꼬았습니다. 착각에 휩싸인 어린애의 치기는 대꾸한다. 홍 시장도 비판을 했어요. 먼저 도발하시고 나서 반박하니까
나이 얘기하는 모습을 뭐라고 해야 하나? 사람들은 그런 행태를 두 글자로 줄여 생각할 거다라고 또 비판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결국 이제 엄석대 두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엄석대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통령 엄석대에 비유하냐라고 홍 시장이 비판했고, 그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으로 안 했는데 찔리시냐라고 하니까 어린애 치기엔 대꾸 안 한다 하니까 또 꼰대다 이렇게 한 건데 왜 싸운 거예요, 두 분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 엄석대가 누구냐, 국민의힘의 엄석대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나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행간이라는 걸 읽잖아요. 그 말하는 분위기와 상황과 모든 정황을 볼 때 아, 윤 대통령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다 알아듣고 있는데 이제 와서 홍준표 시장이 비판을 하자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지롱.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어린애의 치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장난들. 업지롱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업지롱으로 들려요, 저는. 난 말한 적 없지롱. 이게 지금 어린애의 치기로 보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비판을 한 건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반윤, 비윤이 곧 친이준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국민의힘에. 그리고 윤핵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준석을 지지할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핵관의 대안이 이핵관이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그렇게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 혼자서 국민의힘의 모든 개혁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준석 대표조차도 정치를 오래 했고 지난 국민의힘 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정치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많은 경우 판명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장난, 난 윤 대통령이라고 말한 적 없지, 이런 식의 말장난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글자를 연상하지 시킨다라는 두 글자는 뭡니까? 뭐 꼰대라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홍준표 시장이 맨 처음에 어린애라는 이제 나이를 가지고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꼰대라고 이제 맞받아친 것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행태들도 그렇게 청년의 싱그럽고 젊음 이런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싱그럽지 않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는 것의 허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저는 솔직히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제 정치 오래 해서 청년이라는 단어도 이제 거의 이제 붙일 날이 홍준표 시장은 꼰대로 불리는 건 영광이다라고 또 대꾸했다고 하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런 식의 유치한 말장난들 그만했으면 좋겠고, 좀 유치하고 치기 어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의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왜 전당대회 투표율이 높은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 결과도 좀 궁금하군요.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서 일면 톱 헤드라인으로 다룬 매우 중요한 뉴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자금의 혜택을 본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변제하겠다는 방침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인데다가 일본의 사과와 또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다. 일종의 고육주책이다. 한일 관계 개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선제적 결단, 일본이 답할 차례. 아마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물밑에서 협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일단 포스코 등 우리 기업이 먼저 지원금 40억 원 정도를 배상금으로 내놓고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일 미래기금, 한일 미래기금으로 자발적인 지원금을 동참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일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 얼마 정도 참여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의 피고기업 미래기금으로 참여. 정부 제3자 변제안 발표 후 일본 정부 입장도 발표될 예정이에요. 일본 기업들이 공동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열려 있다. 한일 재계는 미래청년기금 조성 후 피고기업이
참여할 가닥이다라는 겁니다. 이 제3자 변제안에 피해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족 A씨는 수십 년 만에 문제가 일단락된 것 자체에 감사하다. 일본 사과는 애초에 기대 안 했다. 유족 B씨는 지난달 말 외교부와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한 유족도 있었다라고 반대하는 기류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리인격인 임재성 변호사가 SNS에 이렇게 입장을 올렸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다. 한국 정부가 외교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본질과 상관없는 재단에 일본 경단련의 참여로 분식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반대 의견도 임재성 변호사는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양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라 꼴이 우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과거 일본의 잘못 덮을 수는 없지만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은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가면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조가 안타깝게도. 네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친일이라고 하고 또 일본의 부당함을 비판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뭐 일본에 대한 무조건 정치적인 일본 활용이다라는 비판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계속 활용돼 왔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나오면 싸움밖에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익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본과 물밑 조율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일본 정부도 유족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의미를 밝힐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일본 기업들도 미래 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기류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유족과 피해자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사과와 직접적인 배상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의 논쟁은 상당할 걸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외교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문제는 대일 문제는 감정적인 게 깔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다 걷어내고 그냥 드라이하게만 분석을 갖다 하면 1965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약국 한국과 일본이죠. 그 국민이죠. 그 국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사이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우리나라 정부가 1965년에 그 당시 돈으로 받은 게 무상으로 3억 불, 유상으로 2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미흡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30년 넘게 36년 동안 침탈을 당했는데 이렇게 3억 불, 2억 불 이렇게 받은 게 그 충족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특수성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패전국의 식민지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필리핀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필리핀은 승전국인 미국의 식민지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그다음 분단돼 있었고 또 워낙 나라가 힘들고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건 뭐냐면요. 그때 한일 청구권 협정할 때 정부가 국민의 권리까지도 포기를 갖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권리를 왜 전재수 의원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포기를 갖다 시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징용을 당하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가 당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 다이렉트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막히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으로 마땅하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다 떠나 가지고 현실을 보면
1960년대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체 GNP는 일본의 3%에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갖다가 봤더니 올해는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1인당 GNP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갖다가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일본한테 뭐 계속 이렇게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도 이제 이만큼 컸고 우리도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지금 2023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장 큰 위협은 북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것이다라고 조금 전 초강력 비판 입장을 내놨는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전도 굴욕. 역사라는 것은 특정 정부 또는 일개 정부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피해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자 입장인 것이죠.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8년도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배상이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기업인 일본의 전쟁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 피해를 입은 강제동원당한 국민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행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해서는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일본하고 무역해가지고 흑자를 단 한 푼이라도 얻고 있습니까? 매년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적자를 당하고 있고,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능가했습니다. 일본이 경제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군사 대국화의 길로 나가는데, 그 길에 일본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이런 지금 결정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과하고 있습니까?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지금도 보십시오.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정당한 지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다케시마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일본을 향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가해자인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의 논리에 휘말리고 일본에게 오히려 손을 들어주는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윤석열 정부 대일 정책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은요. 글쎄요, 저도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왜 일본과 대북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지,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적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근대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라든가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만행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보다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문제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국가 간의 배상은 끝났지만 개인 간의 배상은 남아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가 있는 거고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수다라는 것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국내 상영장 중에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과 우리 미래가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지 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건설적인 토론이 좀 된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